자, 2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 정석가가 있는데 정석가에서 우선 작품 설명하기 전에 문제를 좀 봐야 될 게 3번 문제인데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호 문제죠. 기억 같은 경우는 맞는 설명이죠. 세모의 벼랑하고 바위가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환경을 의미한다 했는데 맞는 설명이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구운 밤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존재 표상이 맞습니다. 왜냐면 그냥 밤이면 싹을 틔울 수 있지만 이걸 구워버리면 생명력이 사라지잖아. 근데 무쇠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생명력이 있던 것이 아니죠. 그래서 기억은 답지에 들어가야 되고 니은은 없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따져버리면은 3번하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지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디귿을 보면 옥과 구슬은 매우 귀하고 값진 것을 표상한다 했는데, 우선은 여기 옥이라고 하는 거는요, 귀하다는 의미에서 사용된 게 아니고 생명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드러내는 거고, 그 다음에 구슬 같은 경우에는 얘가 나타내는 의미가 여기서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거든요 지금. 왜냐면 구슬은 바위에 떨어지는 건데 끈은 끊어지지 않는 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매우 귀하고 값진 것이라고 하는 설명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디귿까지만 보고도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하고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기호를 보고서 고르는 문제는 시간 단축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 그래서 무조건 답지 다 본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에요. 자, 그럼 뭐 리을 같은 경우 철사랑 끈 같은 경우에는 존속되는 게 맞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작품 해설이 나와 있는데, 자, 정석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과의 이별, 그러니까 임과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소망을 노래한 고려 가요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거기 쌤이 이제 뭐 필기해놨지만 고려 가요는 고려 시대 때 구전되다가 이제 조선 시대 때 훈민정음 창제 이후 기록된 거죠. 그리고 이게 구전이 됐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다 보니까 첨가나 삭제가 용이에요. 그래서 잘 보면은 정석가의 마지막 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전에 배웠던 학생들도 있겠지만 서경별곡에 이어나고 유사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부분이라서 작품마다 첨가가 됐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고려가요 하면은 3분 후의 특징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대체로 삼음보죠. 그래서 삭삭기 끊고 세모래 끊고 벼랑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난한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가시리에도 나오던 것처럼 여음구죠. 여음구는 흥을 돋궈주는 거니까 그냥 운율 형성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부는 분연체, 분절체, 영구분 했다는 얘기고, 후는 후렴구죠. 근데 이 후렴구도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전에 배웠던 고려가요의 뭐 가시리도 그렇고 청산별곡도 그렇고 서경별곡도 그렇고 나오는 후렴구들이 뜻이 전체적인 스토리와 관련성이 없거나 아예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나왔어. 그래서 그냥 후렴구는 운율 형성합니다 하고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유덕하신 임을 여의 아와지다 같은 경우에는 얘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면서 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이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별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반어적인 표현으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다른 여타의 고려가요의 후렴구와 좀 다르게 단순히 운율 형성만 하는 게 아니고 주제를 강조한다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그 뒤에 뭐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역설적으로 표현해서 시상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이 작품의 특징이죠, 이거는. 그리고 정석가뿐만 아니라 이전에 EBS 수특에서 계속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그런 역설적인 그런 내용의 시들을 언급을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요런 그 형식은 조금 눈에 익혀두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결국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했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나머지 감상 포인트는 그냥 좀 읽어보고, 뭐 유사한 방식으로 계속 반복되는데 시어들만 달라지고 있는 거니까 그 해설서 보고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은 해설사가 조금은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이게 그 불가능한 상황을 역설적 표현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정확히 얘기한 표현이 아니고 상황으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역설적 표현하고 상황은 정확히 얘기하면 다르거든요. 표현은 모순된 어휘가 나와야 돼. 모순된 어휘가 나오는, 그러니까 모순 형용,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이런 것처럼,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것처럼 그 수식해 주는 것들이 모순됐을 때 이제 그 역설적 표현이란 말을 쓰고, 이런 거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은 역설적 상황으로 그냥 보는 게 더 맞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나중에 내신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조금은
주의해서 보고요. 그래서 역설적 상황에다가 단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임과 이별하는 것을 이제 거부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시어 측면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거기 삼동이라고 하는 시어가 있는데 삼동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해석하면 세묶음이지만 이게 동자가 겨울 동자랑 음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추운 겨울이라고 이제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연에서 이제 그 비유를 통해서 추측하는 거죠. 유추죠, 유추. 비유를 통해서 추측하는 유추적인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천년을 외롭게 지내도 임과의 믿음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 요거는 이제 서리적 표현까지 사용해서 그래서 이제 석영별곡하고 겹치는 부분이다. 자, 그리고 옆에 이제 뭐 항상 해설서 볼 때 이것만은 꼭은 봐야 되잖아.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석가에서 포인트 되는 1, 2는 그 불가능한 상황 설정의 그런 역설적 상황, 그 다음에 유추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기억하고, 그 다음에 더 알아보기 보면은 미수록된 부분이 있는데, 미수록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1년은 해석이 뭐 다양합니다. 딩하 도라는 해석이 다양한데, 근데 우선 결국 이게 태평성대를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태평성대 같은 경우는 작품의 전반적인 주제랑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형식도 후른것도 없고. 그래서 얘는 아마 조선시대 때 이제 그 조선 건국이 되면서 고려가요가 다량 이제 그 궁중에 수용됐거든요. 그때 이제 수용되는 과정에서 덧붙여졌다라고서 이제 추측하는 그런 연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오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없지만 다른 작품, 다른 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석영별곡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유행됐던 게 첨가됐다고 추측하는 거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황만근이 나와 있는데, 뭐 황만근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신으로 2학년 때 들어간 학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모른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하죠. 그래서 얘는 문제에서는 2번 문제를 조금 주의를 해둬야 될 게 뭐냐면 서술상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랬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인물들의 말과 행동은 나올 수 있어. 근데 관찰 결과를 객관적이란 말을 쓸 수 없죠. 왜냐면 시점 자체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마을 사람들의 심리라든지 황만근의 내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그러니까 그 관찰 결과를 객관적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고, 2번은요 부차적인 인물들의 언행을 통해까진 동그라미가 될 수 있어. 근데 주인공의 내적 갈등이 아니죠. 여기선 부차적인 인물들의 언행을 통해서 황만근의 성격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 장면을 삽입했다까지는 동그라미 될 수 있죠. 왜냐면 황만근과 관련된 과거 에피소드가 나오니까. 하지만 변화라고 할 수 없고, 정답은 4번이죠. 근데 여기서 견지라는 단어, 견지라고 하는 거는 진이다. 이렇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해석을 하면 되고, 그리고 시간에 따른 연속적 사건 전개, 여기서부터 틀렸죠. 왜냐면 얘는 황만근의 실종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역순행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근데 내신을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답지가 만약에 그 내신 안 했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신을 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다 이해가 된다. 근데 본 것처럼 답지에서 나오는 거를 끊어야 됩니다. 끊어서 앞에가 맞았을 때 뒤를 보는 거고, 앞에서부터 틀렸을 때는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이 단축되니까. 자, 그러면 황만근은 뒤에 풀이가 나와 있는데 뭐 읽어보면은 황만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해학적인 인물로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 같은 경우는 풍자적인 인물로 드러나고 있는데, 에피소드 형식으로, 에피소드 그러니까 사파를 나열한 거죠. 형식으로 이제 그 황만근의 인물됨을 얘기해주고 마을 사람들은 거기에 대조된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바람직한 인물상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뒷부분의 내용도 해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설 보면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이렇게 전의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그 서술자가 민씨는 아니야. 하지만 서술자가 민씨의 눈을 통해서 바라본 뭐 황만근의 모습, 그 다음에 뭐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황만근의 생애를 이제 서술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민씨가 이제 평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애와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전의 형식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인문지문이 나와 있는데, 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악에 관한 논증. 우선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 문제가 OX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그냥 객관식 문제라 생각하면 되죠. 객관식 문제로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얘기하는 건데, 본문에서 우선 그 질문으로 들어온 게 가 같은 경우에
1문단에서는 두 가지 관점을 구분하고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 같은 경우에 긍정신학이 있고 부정신학이 있다고 나오거든. 그리고 그중 한 관점에 서술 방식했는데 그렇지 여기서 부정신학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지 않는다 아니다 라는 방식으로 서술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요거를 조금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이건 맞는 거고 나머지는 충분히 이제 스스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새 필기한 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문을 잠깐 훑어보자면은,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중세사회에서, 서양 중세사회에서는 기독교가 지배적이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누구나 당연히, 이제 보편적인 거죠. 누구나 당연히 보편적으로 신을 믿고요. 신은 언제나 정의롭고 완전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근데 이 신의 존재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한 게 긍정신학이고,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한 게 부정신학이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얘들 둘이가 이제 긍정신학하고 부정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확답을 내놓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전지전능하고 완전하며 선한 신이잖아. 그리고 이 신이 세계를 창조했단 말이야. 근데 이 세계는 악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악이 왜 있는 걸까? 라는 질문에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인정하지 않는데 현실에서 악이 있으니까 모순된 거고 근데 악의 존재를 인정해버리면은 신의 능력에 결함이 있다는 걸 또 인정해야 되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긍정신학하고 부정신학이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악의 존재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제 그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문단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거를 체계적으로 논증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이 창조한 이 세계의 존재와 작용이 실제한다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 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지금 예시의 방법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존재가 무엇이고 작용이 무엇입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존재와 작용의 결핍이 결국은 악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 존재와 작용의 결핍이 악입니다 라는 걸 또 사과와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래서 결국 이를 통해 그러니까 니은 부분부터가 중요하죠. 이를 통해서 아퀴나스가 말하는 악은 신이 인간과 세계를 창조한 목적인 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핍 상태가 되는 거야. 결핍 상태가 되는 거고 즉 신은 전체 세계를 선하게 창조했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 거죠. 선하게 창조했지만 존재와 작용의 측면을 보았을 때는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핍을 우리가 악이라고 부른다. 라고서 이제 얘가 악에 대해서 정의를 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세 번째 문단에서 그러면 신은 왜 처음부터 존재와 작용 측면에서 결핍을 만들었어? 그거 없게 만들면 되잖아 라고서 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퀴나스는 우주의 완성이란 말을 썼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이때 우주의 완성이 무엇인지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멸하고 이제 뭐 그 소멸될 거 소멸하고 불멸할 것들이 있는 거란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걸 또 가령하고 얘기해주고 있잖아. 가령이라고 하는 것도 예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주의 완성이 선과 연결되는 거야. 선과 연결되는데 아퀴나스는 세계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이행하며 이 완전한 상태가 바로 신이 계획한 우주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은 우주의 완성을 위해 가지고 이제 그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우주의 완성을 생각했는데 이때 불완전한 것이 결국 악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지. 자, 근데 우주의 완성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완전한 것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버렸어.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악은 결국은 우주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악은 부정적인 게 그게 필요하다라는 역설이죠. 모순이잖아. 역설적인 명제를 떠올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돼버리면서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다시 애초에 제기된 의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처음부터 완성된 세계를 창조하면 되지. 왜 이 악을 만들었을까? 하고서는 또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 했던 질문을 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퀴나스는 신이 인간에게 선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악을 이 세계에 안배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신이 인간으로 하여금 선을 알 수 있게 악을 안배했다는 거는 신이 악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신이 창조한 이 세계는 불완전한 세계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느 쪽으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왜냐면 전지전능하신 그런 신이 만든 건데. 그래서 아퀴나스는 신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완전 무결한 세계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이 세계가 그 자체로 영원히 완전한 것이 되는 건 맞아.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인 것은 영원히 완전한 것이 되는 거지만, 근데 유한한 인간은 스스로 이 세계와 인간 자신의 불완전함을 어떻게 해야 된다? 완전함으로. 그 다음에 악을 뭐다? 선으로. 이런 이행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퀴나스는 유한한 인간이 인식하는 불완전한 세계가 유토피아를 향해 가는 여정으로 수많은 불합리와 악행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을 완성을 향하는 진보의 과정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만들어 놓은 것은 최종적인 우주의 완성인데,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인간이 불완전한 거, 악 이런 걸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걸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진보가 된 상태, 즉 우주의 완성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퀴나스가 이렇게 진보, 완성을 향한 진보다 이런 말을 썼기 때문에 이것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진보적 역사관, 그러니까 근대의 진보적 역사관 이런 것들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좀 철학적인 그런 지문이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야. 근데 결국은 아퀴나스가 그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악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논증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그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2세트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비용 편익 분석인데, 근데 쌤이 봤을 때는 얘는 뭐 특정 문단 몇 개만 조금, 그러니까 특정 문단만 조금 주의하면은 나머지는 그냥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회 후생 증진과 관련된 공공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작년 수특에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막 그래프까지 나오면서 막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그래프가 아니라 이제 요거는 그 계산, 그러니까 뭐 이자율이라든지 할인율이라든지 아니면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그 계산이 살짝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또 이렇게 변형돼서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선은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비용이 뭐고 편익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비용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용을 쓴 거고, 편익은 뭐 뜻이 나와 있지만 이건 얻은 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순편익 방법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때 순편익은 뭐냐? 순편익은 순수하게 얻은 이익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편익에서 어떻게 비용을 뺀 값이 되겠죠. 순편익은 그래서 편익 얻은 거에서 비용을 뺐을 때 그것이 만약에 그 플러스가 나온다면은 얘는 수익성이 있는 거고,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수익성이 없는 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뭐 비용하고 편익을 화폐 가치로 환산해 가지고 비교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효용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 첫 번째 문단까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단에 정부가 시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이게 장기간에 걸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비용과 편익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로 인해서 비용과 편익의 발생 시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댐건설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비용과 편익의 발생 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거 현재 그 당시 그냥 그 가격으로만 비교를 해버렸을 때는, 그 화폐 가치로 비교하면은 이제 화폐는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제 시간적으로 장기화되어 있는 이런 사업에서 비용하고 편익을 그냥 그 표면적인 숫자로 분석하는 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현재의 가치로 다 바꿔버리는 거야. 현재의 가치를. 그래서 시간의 불일치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은 미래에 발생할 모든 편익, 비용, 그러니까 써나갈 비용이라든지 얻을 수 있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바꾸어 비교해야 되는 거지.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뭐 그게 어려운 거 없어. 근데 세 번째 문단을 조금 주의해야 되거든요. 세 번째 문단에 숫자가 나와버리니까 애들이 많이 조금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자율이다, 할인율이다, 뭐 이자율까지도 뭐 일상생활에 들어봤으니까 괜찮은데, 뭐 할인율 이렇게 나오면 막 머리가 아픈 거야 막. 근데 자, 보면 그 사업 시행이 되는 총 비용의 현재 가치가 있을 거고, 총 편익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있잖아. 그러면은 구할 때는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이자율 R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지. 원금에 대해서 내가 시간이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거기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플러스 되는 거죠. 이거는 플러스 되는 거, 받을 수 있는 거가 이자율이 되는, 그 받을 수 있는 것에 적용하는 게 이자율이야. 그죠? 근데 이 이자율은 현재 가치화를 위한 뭐로도 불릴 수 있다. 할인율로 불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이게 할인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있잖아. 얘들아, 딱 들어보면은 무조건 미래의 그 돈의 가치는 현재 가치로 바꾸면은 떨어진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할인율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100만 원이 있어. 그럼 100만 원 있으면 이거 1년 후면은
100만 원 그대로 받으면서 100만 원에 대한 뭐가 있어? 이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은 어떻게 된다? 100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거는 곱하기 개념이라 생각해야 돼. 그래서 뭐 1년 후에 가치가 뭐 이렇게 즉 100 플러스 100 곱하기 1 플러스 r을 이제 그 환산하는 겁니다. 드러냅니다 했죠. 근데 이거는 만약에 1년 후 거를 현재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년 후 거를 현재로 할 때는 이때는 이자율이 아니고 할인율을 적용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할인율 공식을 잘 보면 얘는 1 플러스 r분의 뭐가 되는 거야? 10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나누기 개념이 돼야 됩니다. 할인율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게 1 플러스 r이 분모값이 된단 말이야. 그럼 1 플러스 r이 분모값이니까 결국은 할인율이 크면 클수록 현재 가치는 떨어진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현재 가치 떨어진다는 그런 것까지 캐치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2년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3년은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잘 보면 이자율일 때는 이거를 곱하기 개념으로 적용하면 되는 거죠. 제곱을 시키고 세제곱을 시켜서 곱하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면 이걸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적용해야 될 때는 분모값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분모값으로 생각해야 하면서 똑같이 뭐 두 제곱이고 뭐 그 제곱이고 세제곱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현재부터 n년 후까지의 순편익을 구하려면은 n년까지 발생하는 편익의 총 현재 가치에다가 n년까지 드는 비용의 총 현재 가치를 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위에 나왔던 그 순편익 구하는 공식에서 그냥 그걸 현재 가치로 바꿨다는 얘기가 더 플러스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순편익 방법은 대개 서로 다른 사업 간에 어떤 사업이 사회 후생을 더 증진시킬까 이런 걸 알려고 할 때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순편익 방법 말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비용 편익 비율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비율이잖아. 그래서 n년까지의 편익의 총 현재 가치를 n년까지 비용의 총 현재 가치로 나눈 거야. 즉, 그 편익이 분자값이고 비용이 분모값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현재 가치라고 말을 바꾼 거지. 현재 가치로 지금 드러낸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또 예를 들어주고 있죠. 만약 어떤 사업의 순편익이 0보다 크거나 비용 편익 비율이 1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0보다 크다는 건 분자값이 무조건 더 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게 아니잖아. 결국 분자값이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사회 후생이 증진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반대 상황이 돼버리면 오히려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이처럼 단지 사회 후생의 증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순편익을 사용하든 아니면 비용 편익을 사용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통 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 시행을 할 때는요, 순편익보다는 비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교가 좀 더 용이한 비용 편익이 더 낫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 나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이가 나오냐면은, 이제 할인율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 뭐 순편익이든 비용 편익이든 편익 비율이든 할인율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사업에 따라서 할인율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내부 수익률 방법이거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나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현재 100억 원을 투입하여 1년 후에 11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그럼 얘는 지금 투입 비용하고 발생하는 편익만 얘기해 준 거지. 비율이 안 나와. 근데 이때 이거를 공식화시킬 수 있는 게 1년 후에 발생한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그럼 현재 가치니까 이거는 할인율을 적용, 앞에 그 나온 공식처럼 나누기 개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1년 후에 발생한 편익의 현재 가치가 밑에 공식으로 보자면은 1 플러스 P,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이죠. 1 플러스 P 분의 110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현재 투입된 비용을, 그러니까 현재 투입된 게 100억이었잖아. 그럼 마이너스 100은 뭐가 돼? 0이 되는 값을 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공식이 밑에 나와 있는데 이게 100이 옆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분자 분모 이거를 없애고 해서 결국은 P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0.1이 되거든요. 이 정도는 얘들아 이게 수학 문제 풀듯이 풀어야 돼. 이 정도 공식은 풀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 내부 수익률이 높을수록 이 사업이 사회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수치가 높을수록 결국 뭐가 된다는 거야? 후생이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결국은 구할 때 보면 알겠지만 비율은 몰라도 되는 거잖아. 그 비율값을 P로 했으니까. 그래서 할인율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 이제 1번 문제랑 연관되는데, 동일한 비용을 들였을 때 편익이 증가하면 결국 수익률도 커진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요거는 밑에 쌤 필기해 놓은 거는 뭐냐면 그냥 오늘 수업 시간에 좀 치려고 그랬는데 그냥 뭐 필기해두고 이해하세요. 이거 맞춤법 문제인데 얘들아, 이자율하고 할인율은요 그 두음법칙이 적용됐는데 수익률 할 때는 그냥 리을이 그대로 왔잖아. 요게 문법적으로 되게 유명한 거잖아. 한자음 렬과 률이 있으면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는 두음법칙 적용해서 열과 율로 표기하죠. 원래 두음법칙은 두음 소리의 첫 음절에서만 적용하는데 얘는 예외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 1학년 때, 뭐 1, 2학년 때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재미삼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은 얘들아 언어적으로 풀어. 정답은요 그냥 4번이 정답입니다. 마지막 문제 읽으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도 언어적으로 그냥 드러나고 있어. 근데 1번, 2번, 5번 같은 경우는 약간의 계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1번 같은 경우에도 쌤이 이제 뭐 적어놨죠. 얘 같은 현재 가치니까 3년 후에 현재 가치니까 1 플러스 R의 세제곱분의 1000이 되겠지? 근데 이거는 딱 봐도 이자율이 클수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할인율도 같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자율이 크다는 거는 할인율이 커진다는 얘기고, 할인율이 커진다는 거는 분모값이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수치는 무조건 낮아져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도 얘도 공식을 조금 시키자면은 이게 내부 수익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내부 수익률 구하는 공식은 마지막 문단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투자한 비용이 1000억이고 그 다음 1년 후에 발생 비용이 1080억 원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1 플러스 P분의 1080원 빼기 1000은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이거를 뭐 정리를 해보자면은 1 플러스 P가 1000분의 1080이 나와야 되거든. 1000분의 1080이 나와야 되고, 얘를 소수로 바꾸자면은 1.08이 나와야